아니 한국 전쟁에도 참전해준 태국에게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요? 최근 태국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와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태국인들의 불만이 커져 반한 감정까지 생긴 가운데 태국인들은 과거 한국 전쟁에 참전까지 해준 태국에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학 전공의 미국의 한명문대 교수가 이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의 교수는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시간대 동아시아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연구를 위해 잠깐 한국을 방문하여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은 여러 번 와본 나라였지만 올 때마다 정말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곳이랍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해주곤 했죠. 맑은 하늘과 어느새 서늘해진 서울의 바람은 저의 기억을 자극하며 아시아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공원을 산책하며 잠깐의 여유를 즐기던 저는 태국과 한국 사이에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최근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가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저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맡게 되었고 이 문제를 보다 깊이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이 갈등의 맥락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태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죠. 저는 그때 태국 출신의 제 제자 니타가 떠올랐습니다. 니타는 제가 몇 년 전 미국에서 가르치던 동아시아 학 수업에서 만난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범생이었어요. 또한 한국 문화를 좋아하며 한류 음악에 열광하던 태국인 학생이었죠. 졸업 후 니타는 결국 한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며 학업에 매진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국과 태국 간의 외교적 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교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태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했어요. 또한 학업을 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과 여러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죠. 니타는 그렇게 한국 사회에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니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최근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태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해가면서 그녀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끼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인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말을 걸어오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표정도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주된 이유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뉴스들과 태국 내에서 생긴 반한 이슈들이 한국 사회에 퍼지면서 한국인들의 태국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게 변한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불법 외국인 중에 태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한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에게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하게 되면서 출입국 심사에서 반환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태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된 것 같더군요. 그렇게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동시에 한국에서도 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게 된 듯해 보였죠. 저는 니타와 오랜만에 만나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교수님,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반갑게 인사를 건넨 니타의 얼굴은 오랜만에 만난 스승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니타의 미소 뒤에 감춰진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희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니타는 만나자마자 한국 음식 칭찬부터 하더군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니타답다 싶더라고요. 교수님, 김치찌개는 정말 특별해요. 얼마 전 태국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매운맛과 깊은 풍미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어요. 매운맛이 혀를 자극하고 그 깊은 풍미는 태국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군요. 김치의 아삭함과 두부의 부드러움, 그리고 고기의 씹는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얼큰하고 진한 국물이 한데 어울릴 때 느껴지는 깊은 맛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에요. 라고 그녀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군요. 김치찌개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라 격하게 공감을 하였죠. 그러나 니타는 금세 서울에서의 학업과 연구에 힘쓰는 동안 최근 사회적 갈등이 자신에게 미쳐온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즘 들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기분이 들어요. 라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는 니타가 느끼고 있는 사회적 소외감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고 싶었지만 최근 주변에서 느껴지는 경계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었죠. 수업에서의 활발한 참여와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자신의 정체성이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때마다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하더군요. 동아시아학 전반에 대한 깊은 지식이 그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지만 이젠 그 지식이 그녀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수님, 한국에서 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가끔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라며 마음의 짐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저는 니타가 이방의 땅에서 자리 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최근 상황이 더욱 안타까웠죠. 또한 니타는 교수님, 단지 몇몇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오고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모든 태국인을 그렇게 바라봐도 되는 걸까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니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니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태국의 몇몇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 문제를 키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 전체 태국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 역시 그런 말을 듣고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니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그녀가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죠. 니타의 말대로 태국의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현실이 참 씁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정관념을 가질 만큼 많은 수의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 중 약 80%가 불법 체류자라는 수치는 통계적으로도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문제이고 이처럼 높은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태국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태국의 외교 정책은 그간 여러 차례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국의 외교 정책은 근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일관되게 기회주의적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대와 상황, 그리고 그 시기의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온 태국의 행보는 표면적으로는 자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적 신뢰를 뒤로한 채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외교 행태라 할 수 있었죠. 이러한 태국의 기회주의적 측면은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국제 정세에 따라 그 행보를 달리해왔으며 이로 인해 태국은 국제사회에서 종종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곧 태국이 참전했던 한국전쟁과 관련된 얘기도 해볼 텐데요. 먼저 1차 세계대전 당시 태국은 서구 열강의 압박 속에서 자국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에 붙었습니다. 당시 태국은 연합국과 함께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국의 승리를 위해 병력을 일부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연합국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서구 열강들로부터 독립성과 주권을 보장받기 위한 외교적 전략의 일환이었죠. 당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태국은 전후 처벌을 피하고 오히려 독립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그들 편에 서서 타협을 통한 생존을 추구한 사례였죠.
태국은 전쟁의 흐름을 읽고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하며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던 겁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태국의 입장은 갑자기 180도 변했습니다. 당시 태국은 일본 제국의 요구와 친일 군사 독재자인 블랙 피분송크람 정권의 지도하에 추축국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태국은 일본군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캄보디아와 미얀마 일부 영토를 할양받으며 자국의 국토 확장까지 꾀했죠. 여기에 더해 일본과 미국 사이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태국 또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였으나 결국 방콕 시가지가 미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되는 사태까지 일어나 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일본이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패망을 하면서 블랙 수상은 완전히 권력을 잃고 전범재판에 회부되었지요. 그렇게 전쟁이 결국 일본의 패배로 끝나게 되자 태국은 곧바로 일본과의 동맹을 뒤집고 다시 태도를 180도 바꾸어 서구 열강에 적극적으로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쟁이 끝난 후 태국은 연합국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에 외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태국은 자신들의 행동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합국들과의 관계를 다시 복구하는 데 극적으로 성공했으며 전후 책임을 면죄받고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전후 미국과의 밀착은 냉전 시기 태국의 또 다른 기회주의적 외교의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박쥐 같은 모습이란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하여간 태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반공 전략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공산주의 진영에 대항했는데요. 당시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자국의 안보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죠. 즉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빠른 시간에 참전을 결정하여 한국의 군대를 파견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신임을 얻고 국제적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도 했던 거죠. 사실 태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다거나 한국을 진정으로 도우려는 의도보다는 태국은 과거의 부정적인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태국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아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침략국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태국이 일본과 함께한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선택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은 국가들이 태국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재포지셔닝하려고 노력했고 한국 전쟁 참전은 그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과거 일본과의 동맹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태국은 한국 전쟁을 통해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가임을 전 세계에 강조하고 미국의 신뢰를 얻어 더 큰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려 했던 거죠. 결국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 당시에서도 태국은 미군의 주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태국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는 태국이 냉전 시기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 사례였고 태국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적 대립 속에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행보였죠.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태국은 또 한 번의 급격한 외교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다소 축소하고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자 태국은 기존의 반공 진영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갑자기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최근 태국은 중국과의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서 밀접하게 협력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군사훈련을 통해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내의 화교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태국 내에서 중국의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요. 이는 과거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던 태국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보로 국제사회에서 태국의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태도를 휙휙 바꿀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반면 한국은 과거의 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태국의 최근 행보는 미국 중심의 서구 질서가 약화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이념보다는 실리적 관점에서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어요. 사실 태국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외교는 자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 행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태국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강대국들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만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타국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언제든지 배신을 하거나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동맹국이나 우방국에게서조차도 신뢰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최근 상황에서 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질 위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러한 태국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렇게 해선 안 될 텐데 하고 말이에요. 태국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외교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일관된 외교 정책을 수립하게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태국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입장을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여태 하던 것처럼 말이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태국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그리고 국제사회는 태국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저 또한 무척 궁금하고 예측도 쉽지가 않은데요. 저는 그동안의 연구 자료들을 떠올리며 니타에게 말했어요. 니타, 너희 나라의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외부 세력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고 그게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분명 존재해.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한국이 너희 나라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신과 실망감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니타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사실 불법 체류자 문제와 과거의 역사적 선택 간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특히 신뢰와 이미지 측면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존재하죠. 우선 태국의 과거 외교적 선택들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태국의 기회주의적인 외교 전략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많은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불법 체류자 문제와 맞물려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였죠. 예를 들어 한국이 태국인들에게 체류를 허가할 때는 당연히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수많은 태국인들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불법 체류를 선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불신의 인식이 더욱 확대되었죠. 또 이러한 상황은 태국이 과거부터 보여온 기회주의적 역사적 선택들이 누적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결과로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경험과 불신이 만들어낸 시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 비일관된 외교적 행동들이 오늘날의 불신을 심화시키며 이러한 인식은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과거와 현재가 얽히며 형성된 복합적인 상황으로 태국이 과거의 선택을 통해 쌓아온 신뢰의 기반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었죠. 이는 한국 내에서 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회복에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결국 과거의 외교적 선택은 오늘날 태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불법 체류자 문제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리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태국이 역사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정세에 따라 입장을 바꿔온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의 갈등이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복잡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끼고 있었죠. 교수님, 저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무게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라고 니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이 동시에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도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한국 내 여론은 태국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니타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해해 니타, 그래서 더욱 서로의 입장을 대화로 풀어가야 하는 거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지. 니타 같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고, 양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해. 그리고 나는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회복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또 니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잖아. 이들이야말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들이야. 제 말을 듣던 니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과거를 잊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이제는 우리 각자가 그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니타의 말은 그 자체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자신과 동료 태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길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타, 내가 말한 것처럼 과거의 오명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너와 같은 사람들의 노력에서 비롯될 수 있어. 내가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국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나는 믿어라고 저는 대답해 주었죠. 니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서울의 하늘은 어느덧 어둠이 깔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만큼은 두 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빛이 가득하길 바랐어요. 니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미소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독일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교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독일의 경제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수는 원래 중국 방문 이후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한국을 방문한 후 엄청난 충격을 받고 편견마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독일 교수는 딸과 함께 한국에 와서 어떠한 경험을 한 것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의 한 대학교에서 20년 가까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구스타프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평생을 공부하는 교수의 삶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그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노력해왔죠. 저는 남들에 비해 늦은 나이인 30대 후반에 가까운 나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하나를 낳았고 딸아이 그레테는 지금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제 딸 그레테가 자꾸 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최근 들어 부쩍 저희 부부에게 이것저것 조르기 시작하였는데요. 특히 언젠가부터 그레테는 저한테 한국 화장품 좀 사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 그레테가 요즘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한국 여배우들의 외모에 크게 빠져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하는 화장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유튜브를 찾아보며 자연스레 한국 화장품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자꾸만 한국 화장품을 사달라고 하는 거였죠. 하나뿐인 소중한 딸아이였기에 처음 한두 번은 아무 말 없이 그레테의 뜻대로 한국 화장품을 사줬는데 그레테는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 화장품을 사야 된다면서 매일같이 저에게 조르곤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레테가 드라마 속 한국 여배우들의 미모에만 관심을 가진 줄 알았더니 갈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한국의 모든 것들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 보였죠. 그레테의 방에는 한국의 여배우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수들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엔 굳이 꼭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자고 조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그레테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마지못해 이끌려갔던 감이 있지만 그렇게 맛본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레테 덕분에 저희 가족은 외식 때 한국 식당에 종종 갔었는데 여러 음식들을 맛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삼겹살과 비빔밥, 갈비가 기억에 남는군요. 그레테는 대부분의 한국 음식을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도 갈비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음식은 참 맛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교수이기는 해도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해서는 깊게 연구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그쪽 방면으론 지식이 크게 뛰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기에 그레테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에 열광하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딸이 매일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한국에 대해 좀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며칠간을 한국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에서 생각보다 인기를 꽤 얻고 있더라고요. K-팝, K-드라마, K-무비 등 앞에 K라는 단어를 붙인 한국의 문화들이 각각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실제로 독일에서 이러한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레테가 유독 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레테 또래의 어린 여학생들이나 20대들에게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핫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는 저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어요.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독일 내에서 불어닥친 한류 열풍에 대해서 이렇게나 모르고 있었다니 뭔가 정신이 번쩍 들고 스스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란 생각도 들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군요. 실제 독일에선 K-팝 그룹들이 콘서트를 개최하면 수많은 팬들이 몰리며 티켓이 금세 매진될 정도이고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 등에선 K-팝과 관련된 이벤트와 팬미팅도 자주 열리고 있었으며 실제로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독일인들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여러 대학과 언어학원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습 자료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딸처럼 K-드라마를 좋아하는 독일인들이 많아 한국의 드라마들이 독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독일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펜트하우스 등 여러 한국 드라마가 큰 호응을 얻고 있더군요. 독일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의 독특한 스토리라인과 감정 표현에 매료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등 독일의 주요 도시들에는 한국 음식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고 이들 음식점에서는 저도 맛있게 먹었던 삼겹살, 비빔밥, 그리고 떡볶이 등의 다양한 한국 요리가 독일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더군요.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사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에서 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 몰랐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웠어요. 심지어 한국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단순히 딸이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걸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알아본 한국이라는 국가는 점점 더 저를 궁금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저는 직업이 교수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탐구 본능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현재 제 직업이 교수가 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탐구 본능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다시 일깨워줬던 거죠. 사실 예전에
아시아권 국가 중에 가본 곳이 한 나라 있기는 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약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네요. 물론 당시에 휴가나 여행 목적으로 중국에 갔던 건 아니었고요. 경제학과 교수로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건데요. 당시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 시기이기도 했죠. 아무튼 학술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아시아 국가 방문은 저에게 너무도 좋지 못한 기억을 주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세미나 자체는 무사히 잘 마쳤지만 당시 체류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었기 때문에 세미나 외에도 중국을 돌아다닐 일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중국을 경험하며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지만 그중 간단히 생각나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평생 독일 대도시에 살아오면서 독일의 공기 또한 그리 좋다고 느끼지는 못하였으나 정말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더군요. 정말 이런 곳에서 어떻게 매일같이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문제도 저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는데요. 중국은 줄서기 문화,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등에서 독일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줄을 서는 대신 밀고 들어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더군요. 너무도 당연한 듯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적잖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통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중국인들에게 독일어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어로의 소통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소통이 안 되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최근에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역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다지만 10년도 전인 당시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도 했고요. 사실 힘들었던 점을 열거하자면 끝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중국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당시 중국에서 겪었던 불편한 경험 때문에 아시아 국가는 다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선 안 되지만 중국을 방문한 이후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까지 생겨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그랬던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나니 한국이 궁금해서 직접 방문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니 참 알 수 없는 기분도 들더군요. 아무튼 저는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싶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척 궁금해졌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딸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나라이다 보니 더욱 관심이 가게 된 것 같기도 하네요. 결국 저는 대학교 방학 시즌을 맞아 그때 시간을 내어 한국을 직접 가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토록 한국을 사랑하는 제 딸 그레타와 함께 말이죠. 아내도 함께 가면 좋았겠지만 당시에 아내의 몸이 좋지 않아 장거리 여행을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이번엔 아쉽게도 아내는 독일에서 머물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방학이 되었고 저는 그레타와 함께 독일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청결하더군요. 또 어디를 가든지 친절한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위치를 찾는 것에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행 성수기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만 입국 심사장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저희 차례가 되어서 놀라기도 했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큰 것 같았죠. 물론 그러한 기술 외에도 직원들이 참 프로답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았고요. 정말 한눈 한 번 안 팔고 다음에서 다음으로 사람들을 통과시키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 성실해 보였어요. 관광객들의 편의와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여유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 깊어 보였죠. 그렇게 한국의 첫인상은 저에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죠.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꼭 경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하기였습니다. 저희 부녀는 우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어 지원이 되는 터치 스크린으로 승차권을 발권하는데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느껴지더군요. 또 저를 압도한 건 승강장의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역 승강장이 마치 궁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웅장하고 멋들어진 모습이더군요. 이런 첫인상만으로도 왠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하철은 승강장에서부터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또한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바로 스크린도어였죠. 독일 여행을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크린도어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왜 독일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텐데 이러한 시설 하나 갖추지 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일에서 지하철을 타다 보면 자살 등의 사고는 물론이고 종종 승객이 선로에 스스로 내려가는 경우도 가끔씩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목격한 경우만 해도 그렇죠. 당시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러 온 아버지가 아이가 들고 있던 인형이 선로로 떨어지자 선로로 휙 뛰어내려가서 인형을 주워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왔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크게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그땐 곧 기차가 도착합니다 라는 사인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렇듯 독일에서는 스크린도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종종 생기는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는답니다. 참고로 독일 지하철은 차량 편성이 스케줄별로 다 다르고 한 플랫폼에서도 여러 노선이 겹쳐 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지하철과 달라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면 지하철 이용에 애를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독일에 오실 분들은 지하철 이용 시 미리 잘 알아보고 이용하셔야 해요. 아무튼 독일에서도 이러한 스크린도어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레타와 함께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탑승해보니 차량 내부 환경도 무척 쾌적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한 중국에서 힘들었던 점에서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악취 문제입니다. 그건 바로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 같았는데요.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 씻지를 않는 걸까요? 안 그래도 제가 후각이 예민한 편이라 예전에 중국에서 지하철에 탔을 때 참 끔찍했거든요. 당시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들한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체취가 진동했고 그때 저는 양쪽에 앉은 중국인들 사이에 끼어서 코를 틀어막고 숨을 참으며 겨우 버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해서 그나마 사람이 없는 구석 쪽으로 가서 서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달랐어요. 차량 안에서 사람들이 붐비는데 공기가 정말 쾌적한 게 놀라웠죠. 사람들한테서는 악취는커녕 은은한 비누 냄새만 맡을 수 있었어요. 청결함을 갖춘 시민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지하철 환경에 감탄과 부러움을 느끼며 이동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 위치한 숙소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재빨리 짐을 풀고 다시 외출 준비를 했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거든요. 저희 부녀는 그레타가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갈비를 먹으러 가기 위해 미리 검색해둔 소갈비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독일에 있던 한 식당에서는 독일 현지산 소고기를 이용하여 갈비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한우 소고기 맛이 저 또한 무척 궁금하기도 했어요. 인터넷에서는 한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기에 기대가 무척 컸답니다. 한우는 수출량도 적어 한국 외에서는 맛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앉아 있으니 드디어 소갈비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서빙되는 순간부터 이미 독일에서 맛본 소갈비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기 자체가 확실히 밝고 생기가 있어 보였고 양념의 빛깔이나 향 자체도 독일에서 경험했던 소갈비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었죠. 그렇게 맛본 한우 소갈비는 결국 저희 부녀에게 큰 놀라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었고 무엇보다도 양념의 깊고 진한 맛이 차원이 달랐어요. 그레타는 정말 며칠 굶은 아이처럼 허겁지겁 소갈비를 뜯어먹더군요. 독일에서 먹었던 소갈비와는 달리 한우의 진한 육질과 함께 나오는 양념의 맛이 정말 훨씬 더 깊고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한우의 품질이 왜 뛰어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은 맛이었죠.
저 또한 맛있어서 무척이나 만족했지만 무엇보다도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를 그토록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저희 부녀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잘 마무리했고, 다음 날에는 그레타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굿즈도 살 겸 명동에 들렀다가 잠실 롯데타워를 구경 가기로 했어요. 그레타는 특히 BTS를 좋아했는데요. 딸과 함께 방문한 명동에서 잠깐 거리를 둘러보며 관광을 즐긴 뒤 마지막에 들어간 K-팝 굿즈샵에서 한눈에 봐도 신이 난 그레타의 모습은 제 기분도 덩달아 들뜨게 만들더군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 그리고 K-팝 가수의 굿즈샵에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레타를 설레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말이에요. 그레타는 BTS의 포스터, 의류, 인형 등 다양한 굿즈들을 마주하며 눈을 반짝였고, 각각의 아이템을 찬찬히 살펴보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구 골라감기 시작했죠. 독일에 있을 때엔 잔소리도 자주 하던 저였지만 한국에 직접 와서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니 사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날만큼은 딸이 원하는 걸 모두 사주기로 했죠. 그렇게 쇼핑을 마친 뒤 행복해하는 그레타와 함께 다음 코스인 잠실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롯데타워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우선 롯데타워의 외관을 봤는데 롯데타워는 멀리서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더라고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타워는 붓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외벽과 도색 및 세부 디자인은 한국의 전통 공예인 고려청자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건설했다고 하더군요. 디자인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이 외관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독일은 사실 높은 고층 빌딩을 그리 선호하지 않아서 고층 빌딩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이렇게 높은 빌딩이 신기하기도 했고 멋지기도 하면서 부러움도 함께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레타와 함께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최상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매 층마다 펼쳐지는 서울의 멋진 전망을 바라보며 그레타는 더욱 흥분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맨 위층 전망대에서 저희들은 서울 도시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레타는 입이 떡 벌어진 채 놀랍고 환상적인 경험을 즐기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멀리서 한강이 흐르는 모습과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서 정말 말 그대로 절경이었고, 때마침 그날은 날씨가 맑아서 먼 곳에서 보이는 산들과 자연 경관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멋지더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감탄하며 창밖 구경하는데 정신이 없어 보였죠. 딸과 함께 즐긴 이 황홀한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딸은 물론이고 저도 사진을 정신없이 참 많이도 찍었던 것 같군요. 저희는 그렇게 환상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밥을 먹긴 했지만 시간이다 보니 점점 다시 배가 고파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자정에 가까워져 오고 있었기에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뭐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구글을 통해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한국은 24시간 운영하는 가게가 많아서 새벽에도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을 수 있고 그 시간에도 그냥 직접 음식점에 방문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한국의 문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녀는 밤 늦은 시간에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이용해 치킨을 시켜보기로 하였고 맥주도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맥주도 함께 주문했답니다. 이를 한국에서는 치맥이라고 한다죠. 아,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제가 한국의 법을 어긴 것도 같은데요. 그레타와 함께 치킨과 맥주를 즐겼거든요.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만 16세가 지나면 맥주를 마셔도 된답니다. 그레타의 나이가 당시 만 17세였으니 독일 기준에서는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 땅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할 텐데 호텔에서 낭만적인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치킨을 먹고 있자니 딸에게 맥주 한 잔 권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정도는 한국 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고백하는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녀는 그렇게 맛있는 야식까지 먹으며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했고 이후 일정에서도 강남과 경복궁, 한강 등을 구경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참 많이 남겼답니다. 아,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다시 생각해도 세계 제1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지닌 최고의 교통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저희는 이동하면서 계속 지하철만 이용했었거든요. 환승 시스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다른 나라와 달리 택시를 이용할 필요성도 딱히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용하는 내내 부러움이 계속 들었답니다. 아무튼 저와 그레타는 정말 뜻깊은 한국 여행을 즐기고 그렇게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가 그레타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어 결국 직접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경험해 보았던 한국은 정말이지 저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물해 준 나라였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곤 한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굉장히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듣곤 하고 또 궁금한지 손을 들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많답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곤 하죠. 아시아에서 경험해 본 나라라고는 중국밖에 없었던 저에게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어준 나라가 한국이었고 이전에 경험해본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국은 훨씬 더 편리하고 쾌적하다는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부녀가 정말 기분 좋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번에 아쉽게도 같이 가지 못한 아내와도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해 보려 합니다. 참,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을 추천하는 글들도 많던데요. 저는 아직 일본을 가본 적이 없기에 여행지로서 한국이 나을지 일본이 나을지 가보신 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많은 조언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일인 교수 구스타프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딸 그레타 양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서 독일 학생들에게도 한국 칭찬을 한다는 사연에 마음이 참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